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북러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촬영하는 날이 2025년 11월 26일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실 그때쯤 되면은 뭔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조금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안을 다룬다기보다는 이 과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러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 그리고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 한계, 분석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죠.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다. 24시간 만에 끝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8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은 되지 않고 종전이 됐던 휴전이 됐던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28개 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종의 평화안, 종전안으로 28개 안을 제시를 했는데 유럽에서 많은 반발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 안의 핵심은 사실상 영토는 동결하고 휴전은 즉시 시행하는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중단되고요. 그 러시아의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조건부 평화안입니다. 크게 한 6가지 안들이 얘기되고 있죠. 첫 번째는 전쟁 중지고, 두 번째는 영토 문제, 세 번째는 안보 보장의 문제, 네 번째가 병력 감축과 비무장화의 문제, 다섯 번째가 경제 재건, 여섯 번째가 인도주의 조치. 그래서 총 28개 안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 부분 러시아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평판이 많았죠. 러시아가 원하는 사실상 러시아의 승리 시나리오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28개 조항의 평화안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에 협상을 해서 현재까지는 19개 조항의 새 평화안이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전적으로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조항들이 좀 조정이 됐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 보면은 종전이 됐던 혹은 휴전이 됐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으로 북한이 얻은 이익은 뭐냐? 두 번째로는 이 종전 이후에 러시아와의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세 번째로는 러시아한테 정말 북한이 어떤 이익만 받았는가? 과연 그것이 평등한 서로 주고받기가 됐는지, 마지막으로 러시아 북한 협력의 한계는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러우 전쟁을 통해서 북한이 받은 이익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의 무기 체계의 실전 경험이 쌓였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이 되고 나서 포탄 외에도 북한이 2019년 5월이죠. 개발을 시작했던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핵을 탑재할 수 있는 KN-23과 24 같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러우 전장에서 사용이 됐다. 처음에는 그것을 이제 공산 오차라고 하죠. 정확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표 지점에서 뭐 한 2km 이상 떨어진 곳에 떨어지거나 제대로 발사가 되지 않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기술적인 한계는 줄어들어서 정확도를 높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중국 난막의 통계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평가를 종합해 보면은 이전보다는 확실히 정확도가 높아졌다. 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만큼 무기 체계의 실전 시험과 운영 경험을 축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반도와는 분명히 전장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이 드론을 활용한 전쟁에서 실제 전투 경험을 북한이 쌓았죠. 앞으로 우리 반도 전장 환경에서도 드론이 활용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확실하게 실전 경험을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전략적 외교 자산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죠. 외교적으로 북한은 분명히 고립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립된 북한을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자 68년 비확산 체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핵 보유국인 러시아가 밀착을 통해서 고립을 완화시킨 것이죠.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활용해서 대미국, 대중국 외교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적 유대 관계를 구축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잘 많이 알려진 올해 9월 3일 중국 전승절에서 시진핑 주석을 가운데 두고 우푸틴 좌정을 한 그 모습이 북한의 외교의 고립을 탈피한 모습으로 분명히 보이고 연출이 됐고요. 또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도 그 리창 총리와 푸틴 대통령이 같이 등장함으로써 북한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연출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를 통해서 제재 무력화를 시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과는 달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상임 이사국이니까 동의해서 통과된 유엔 대북 제재인데 이것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이 전문가 패널이라고 불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POE라고 불리는 Panel of Experts라는 건데 이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을 통해서 해체됐죠. 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고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뭐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한데요. 이 패널이라는 것이 2009년 유엔 안보리 결의 1874에 따라서 구성됐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의는 러시아도 동의를 한 결의고요. 그래서 독립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제재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2024년 3월 28일 러시아가 안보리 패널 연장을 위한 결의안의 표결에 거부권을 행사해 버렸기 때문에 이 패널이 해체됐는데 그 바로 전주에 이 패널의 멤버 중에 한국 패널 멤버와 중국, 일본 패널 멤버를 제가 비공개 회의에서 만나서 한참 동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성과가 있고 또 제재를 유지하는 데는 의미 있는 패널인데 이것을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만큼 제재에 대한 부담을 일정 수준 덜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북한이 러우 전쟁 때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얻은 이득이다. 지금부터는 종전이 되던 정전이 되던 이후에 러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 분야 협력은 일부 확장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게 되면 러시아에 부과된 서방 제재, 특히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그 푸틴과 하는 것을 보면 미국의 제재가 완화되거나 일부 해제될 가능성은 있죠.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경제 협력의 폭이 일부 더 넓어질 수도 있다. 물론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대해서 뭐 완전히 무시하는 형태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러시아 자체도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 협력에 한계가 있었다. 또 하나는 러시아가 전후 재건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또 북한은 이를 통해서 경제 기회를 확대할 여지가 좀 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제재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도 그렇게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비공식적인 형태에 머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또 전쟁 중에 진행되는 포탄이나 미사일을 식량 에너지로 교환했었잖아요. 그런 구조는 좀 더 약화되고 대신에 석탄이라든지 농산물, 수산물과 같이 비군사적 그 자원 교환이 보다 활발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뭐 나진 핫산 사업 일부 재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참여하고 한국도 거기에 참여해야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북한과 러시아가 낮은 핫산 사업을 일부 재개를 한다 하더라도 소규모 상징 사업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 협력은 상징성이 보다 부과되면서 실질 협력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게 종전이 어떤 형태로 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또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종전이 되면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 유럽은 쉽진 않겠지만 외교 관계 조정이 좀 시작이 되겠죠. 전쟁을 치르는 상황보다는 외교 관계가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제 북한을 위한 외교적 수단은 유지되지만 실제 대북 지원은 전쟁 때보다 줄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가 국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막 수용했던 그 모습들이 일부 줄어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사 분야를 좀 말씀을 드리면 민감한 첨단 군사 기술 이전은 여전히 제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뭐 이전에 민감한 군사 기술을 제공한 그런 사례도 없고 그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군사 운용하는 것, 훈련, 저위험 분야의 협력은 지속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정찰 위성 사업, 작년에
한 번 쏘고 원래는 김정은이 작년에 3개를 올리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한 번을 쏘고 나서 그다음에 쏘지 못했죠. 그것은 러시아가 기술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기술 협력을 한다고 정찰 위성에 관련된 첨단 기술을 북한한테 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협력을 통해서 예를 들어 북한 인력을 러시아 군사위성 센터에 파견한다든지 운용 방식을 전수해 줄 가능성은 있다. 그 외에도 레이더나 뭐 전자전 교란 기술, 무인기 운영 데이터 같은 것들은 러시아가 제공해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쟁 후에 중러 관계 양상에 따라서 러시아의 대북 정책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뭐 공개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보였죠. 자신들은 비당사자, 비개입주의를 뭐 계속 주창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도 제한했고, 그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았던 것도 러우 전쟁의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제는 러시아가 전쟁 중에는 중국의 눈치를 볼 그럴 상황도 아니었죠. 뭐 당연히 전쟁이 가장 중요하니까. 근데 전후에는 중국이 원하는 한반도의 상황들, 예를 들어서 안정과 관리 쪽에 조금 더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의미는 러시아가 이전만큼 북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북한은 내부 정치적인 측면에서 만약 종전이 어떤 형태로 끝나든 상관없이 승리를 선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반미 반서방 진영의 승리다라고 얘기하면서 늘 북한이 요즘 얘기하고 있는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자주 세력권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패권 세력권을 확실히 이겼다, 패퇴시켰다라고 선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승전에 직접 기여한 전략 국가로서의 위상을 매우 높이려고 할 거고요. 당연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이제는 이 8차 당대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만약 올해 안에 정전이 된다면 뭐 당연히 가장 큰 자신들의 업적으로 선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쟁 승리로 러시아의 지원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일종의 희망 서사를 생산해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러 관계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러 관계의 영향력은 좀 복잡하게 작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종전 과정에서 어쨌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가 계속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게 되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회복될 가능성이 좀 있다. 더군다나 러시아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민감한 기술을 북한한테 줄 가능성은 더욱 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 미북 관계에 따라 러시아 대북 정책의 변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슨 말씀이냐면 트럼프가 계속 뭐 김정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자기가 만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만나자고 했는데 그 김정은이 계속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김정은이 7차 핵시험을 하거나 혹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작년 10월 말에 마지막 쏘고 안 쐈는데 미 본토를 향한 위협을 가시화할 경우에 트럼프가 다시금 2017년에 보여줬던 북한을 최대 압박, maximum pressure 캠페인이라는 것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만약 그렇게 되면 러시아 입장이 좀 복잡해지겠죠.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데 거기서 러시아가 북한의 편을 무조건 들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도 러시아가 고민을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트럼프가 보여주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적성국 그리고 경쟁국과의 정상들 관계를 통해서 세계를 끌어가는 이것이 컨설트 오브 유럽 19세기, 20세기에 있었던 유럽의 담합 같은 강대국이 세계의 질서를 끌어가는 모습들도 표출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동의로 러시아가 이제 러우 전쟁을 끝나게 된다면 러시아는 미국의 요청에 보다 순응적 태도를 보일 수 있고 그것이 미국 간의 관계에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러시아의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 필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관심 있는 분들 이 보고서를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9월 달에 나온 보고서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러우 전쟁에서 손익 계산을 한 보고서인데요. 독일 프리드리 나우만 재단에서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제목 자체가 불평등한 동방자 관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암시하는 내용이 있죠. 북한이 2023년 러시아에게 제공한 군사 지원은 시장 가치로
한국 돈 약 13조 6천억 원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122mm 포탄, 153mm 포탄, 박격포탄, 다연장 로켓, 방사포라고 북한이 부르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KN-23, 24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병력 약 1만 5천 명이 투입된 것을 금액으로 산출한 것이죠. 근데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은 보상은 거기에 10분의 1 수준인 1조 6,5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물론 북한한테는 큰 돈이지만 자신들이 제공한 거에 비해서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주로 100만 배럴 이상 되는 석유, 소수의 방공무기 체계, 병력 파견 대가로 연간 약 2억 달러 정도, 그리고 쌀 최대 70만 톤 정도라는 것이죠. 그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첨단 군사 기술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보고서가 맞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비대칭적인 지원 관계, 북러 간의 비대칭적인 주고받기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다른 평가도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가 2025년 4월 달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28조 7천억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거의 아까 말씀드린 그 프레드리 나우만 재단에 비해서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은 이 무기와 군사물자 수출 불량과 기술 이전 등에 대해 추산치에서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우만 재단은 러시아가 실제로 북한에 제공한 보상만 집계를 했는데 국방연구원의 통계는 잠재적 경제 이익까지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많다.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이 받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만큼 크지 않다라는 것은 비교적 확실해 보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의 한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대북 제재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러시아가 북한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뭐라고 해서 대북 제재 패널을 없앤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 대북 제재가 유효하다라는 것은 하나의 무역 규모로만 놓고 봐도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과 17년에 주로 5개의 북한의 경제를 포괄적으로 제재하는 대북 포괄적 제재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제재가 유효한지 아닌지는 2016년, 17년 이전 시기와 최근 2023, 4, 5년 요즘 시기를 봐야 됩니다. 중간에 2021년, 22년 그때는 코로나로 북한이 무려 3년 동안 국경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 2014, 16년에 북한이 했던 그 정도의 무역 규모를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이 결코 안 되고 여전히 3분의 1,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14년부터 16년 사이에 연간 북한이 60억에서 76억 달러 정도의 총 무역액을 기록을 했는데 2022년부터 2024년 이후의 현재 상황을 보면 그때의 상황에 비해서 약 3분의 1 혹은 4분의 1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말씀은 러시아가 북한한테 지원을 하고 무역 규모를 늘렸다 하더라도 여전히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용은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100%로 놓고 보면은 96, 7% 이상을 중국과의 여전히 교역의 그 전체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러시아의 무역 규모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제재가 여전히 작동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도 여전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치를 보면 2014년에 북한의 대무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용은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이어 북한의 2위 교역국인데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완전히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우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는 급격히 증가를 하긴 했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 봐도 북한 총 무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5%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경제 협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개발 측면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는 서로 병합성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에게 필요한 것은 시장과 자본인데 러시아는 북한한테 시장이나 자본을 제공해 줄 만한 국가가 아닙니다. 수출품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와 북한 모두 주력 수출품이 천연 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일례로 북한이 계속 관광 사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의 숫자가 880명밖에 안 된다. 그것만 보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사기술 이전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9월 11일 우리 국회 정부위원회 비공개 보고에서도 북러 정상회담을 할 무렵에 북한이 파병과 무기 지원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급부를 충분히 받지 못해 상당히 섭섭해한다라는 평가를 우리 정부 당국이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의 반대급부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 아마도 북한이 그렇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인 것은 잠깐 말씀드린 첨단 군사 기술 이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죠. 물론 국내 모 언론에서는 SSBN이라고 불리는 핵 추진 전략 잠수함의 원자로 모듈 그 기술을 일부 이전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표출했는데 글쎄 저는 그 부분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러시아가 북한한테 제공해 준 거기 때문에 미국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민감한 군사 기술에 대한 이전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쟁이 끝난다면은 러시아가 더더군다나 북한한테 민감한 군사 기술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런 기술 이전을 원치 않은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미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이 향상될수록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미 추진하는 이제 골든돔이라고 불리는 미사일 방어 체계와 저위력 핵을 포함한 핵 능력 전반을 핵 현대화 작업에 정당성이 더욱 부여되고 한국과 일본까지도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방어 체계 구축 자체는 북한의 위협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원래의 목표는 중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이런저런 모양새로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애를 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면 유럽을 파트너로 삼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푸틴이 말한 신동방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시베리아를 개발하는 거죠. 한국을 파트너로 삼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일부에서 이렇게 되면 한국이 러시아의 경제 관계를 통해서 한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얘기를 하는데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러시아의 일방적인 승리고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전쟁에서 패퇴하는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면 러시아와의 협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시기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고 수위와 범위를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유럽 국가들이겠죠. 물론 유럽 국가만큼 우리에게 러시아가 직접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들과도 일정 수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명백하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제국주의 전쟁이고요. 제국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주권 국가인 인접 국가를 무력을 사용해서 영토를 침탈하려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불법적인 전쟁이고 더군다나 그것을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했다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45년 이후에 지속되었던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식으로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러시아와의 경제적인 이해 때문에 관계를 단기간 내에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안보에 관한 핵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규범과 원칙, 그 평화를 위한 목표 그런 것들을 더 큰 틀에서 분명히 우리의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종전 얘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것이 어떻게 북한과 연계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제 분석을 말씀드렸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전이 돼서 더 이상 큰 희생이 중단되기를 바라긴 하지만 그 종전의 모습도 앞으로의 국제 질서에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기 때문에 결코 제국주의 전쟁이 승리했다라는 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저의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